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열렸고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방침 밝혀졌고요. 그리고 UAE의 칼둔 행정청장은 임종석 실장을 또 만났죠. 자, 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고위급 회담은 그래도 첫 출발은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북한이 확고한 전략 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인상을 크게 받고요. 예. 조명균 장관이 유년 시절 스케이트 선수 출신이라는 사실까지 거론하는 거 보면은 그런 걸 느끼는 거고. 네. 정부 당국도 이제 북한에서는 또 응원단 파견 제의도 하잖아요. 응원단뿐 그러니까 아니라 뭐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아주 예. 그냥 패키지인데. 예. 이런 응원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위장평화 공세에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역대 항상 우리가 그런 교훈을 많이 가졌는데. 예. 이번 회담에서도 한국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비핵화라는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만을 해서 우리들만의 잔치로 네. 이렇게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이런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예. 우리가 소홀히 한다든지 또 간과해버리는 그런 룰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지금 비핵화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나요? 아직 뭐 제가 섣부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지금 가지기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은 네. 이 지금 어제 북한 선전 매체가 일제히 이제 동족을 강조했잖아요. 동족. 예. 이걸 강조하면서 한미 군사 훈련 겨냥해서 또 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 대화 제의한 속셈이 이미 조금은 읽혀요. 예, 그러니까 예. 한미 간의 틈을 벌리고 또 대북 제재 공조를 좀 깨려는 그런 다분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성급히 이걸 제재 완화다 뭐 국내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은 예. 이 굳건한 한미 동맹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또 철저하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한미 훈련 중단이라든지 전략 자산 전개를 중지한다는 그런 또 협상의 내용이라든지 예. 또 대북 제재를 유예한다는 건지 이런 부분은 절대 단호히 거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평창에 선수단이 오고 응원단, 예술단 오는 거는 자유한국당도 환영하시는 거죠? 아이 뭐 동계올림픽에 한반도가 모처럼 평화 기운이 이렇게 돋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걸 마다합니까? 예. 하지만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한 이게 이 훈련 중단. 공교롭게도 평창 동계올림픽 이 기간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북한 측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회담에서 올림픽에만 이걸 집중하면은 북핵 완성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 결국 우리는 닥쳐덮게 지붕만 쳐다보는 식이 되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북한은 꺽 먹고 알 먹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회담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그러니까 최소한 예. 이 한반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의 축제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가 갈구하는 그런 평화 축제여야 한다. 네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세계가 늘 두려워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질 건지 예.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훈련 중단도 중요하지만은 예. 북한에서도 이 ICBM을 완성하는 어떤 그런 핵 전개 부분에 예. 이걸 우리가 좀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진영에서 가서 북한에서 이 핵을 완성하는 시기가 아니라 완전히 평창 이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북한도 일체의 예. 그런 세계 평화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예. 회담에서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예.
홍준표 대표도 이 남북 대화는 북의 책략에 놀아나는 것이다. 북핵의 완성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이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북한을 대했습니까? 예.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다 한결같은 생각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세계 축제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려고 하니까 예. 뭐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이 평창 기간 중에는 절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같은 거 하지 마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예. 미사일 기술 개발도 하지 말아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걸 할 수 있어야죠. 기술 개발하지 말아라 그러면 근데 그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이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자국의 일부 선수들만 참여해서 참여의 의미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예. 아까 하신 대로 응원단이라든지 뭐 많은 진창관인을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바로 한반도 지금 이제 위장 평화 공세로 이렇게 이제 이용되어질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 위장 평화 공세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응원단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예. 그런 걸 받더라도 전 세계인들이 이 평화 축제에 한쪽에서는 핵 ICBM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쟤네들이 활용되어진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네들도 그거는 절대 중단되어져야 된다. 그 목소리를 계속 내라. 그러니까 예. 우리가 니네들 응원단 다 받아주고 하듯이 니네들도 예.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북한 당국도 이렇게 핵 미사일 개발 연연치 않는다는 걸 좀 알려주라. 이렇게 해야죠. 예, 우리 정부도 할 말을 다 해라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새로운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전 정부 일이라면은 모두 적폐로 규정해서 문제 삼는 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방식이에요. 예. 위안부 합의 문제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이끌어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예. 합의를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은 결국 이게 말잔치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 한일 합의는 인정하지만 국내 후속 조치를 수정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마저도 국민 의견 수렴하겠다. 또 모든 노력 다하겠다. 필요한 조치 모색하겠다. 이런 수사만 난무할 뿐이지 알맹이는 없어요. 예. 이런 게 이제 문 정부가 이번 일을 그 아마추어 애교 행태를 벗어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죠. 예. 이 국익이 걸린 그런 냉엄한 애교 현실에서 언제까지 이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만 계속할 겁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전임 정부에서 이 국민 정서에 걸맞는 합의를 완벽하게 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대체로 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합의는 일단 위안부 문제를 자신이 공약했던 대로 이 합의 이제 파기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합의 파기까지는 않더라도 대한민국 정부 또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할 도리는 다 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박수를 쳐야 할 일이네요. 박수를 쳐야 할 일보다는 그렇게 완전하게 실질적인 한일 이 위안부 합의를 이렇게 파기하고 새로운 뭐 합의를 이끌어갈 그게 안 되잖아요. 국제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 하겠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결국 것이. 그걸 못 지키는 거 뻔히 알면서. 뭐 그렇지만은 자기가 그런 의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여쭤본 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이런 부분을 저는 자유한국당은 어떤 경우든 국가가 이 국가 간의 신뢰 문제라든지 특히 애교 문제, 국가 간 신뢰 애교 문제로서 국익이 걸린 이런 냉엄한 애교 현실에서 하나를
우리 국민들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하나는 얻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 2015년에 합의는 정부 간 합의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인정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가 수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 수정도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언제 뭐 수정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수정을 하려면은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협상 내용 합의는 존중한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수정하겠다는지 예.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건 앞으로 좀 지켜보겠다 이 말씀이군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계속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해오셨는데 오늘 그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 지냈던 김태영 전 장관이 비밀 군사협정이 있었다. 자신이 책임지고 비밀로 하자고 했다. 그리고 유사시에 자동 개입 조항까지도 들어 있었다. 이런 걸 다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의 국가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는 그 나라의 국력을 모두 다 쏟아붓는 겁니다. 예. 이 지금 바라카 UAE 원전 수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프랑스 사르코지 입에 사탕이 거의 넘어가는 걸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빼낸 결과거든요. 예. 프랑스는 뭐 라팔 전투기를 비롯해서 심지어 뭐 핵지원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모든 국력을 가지고 UAE 정부에게 바라카 원전 수주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질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은 이거는 UAE 원전 게이트는 정치 보복이 빚어낸 애교 참사예요. 어떤 정치 보복이 어떤 참사를 빚었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국내에서 이렇게 뒤다보고 뭐 문제 제기는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 국가 간의 신뢰나 애교 문제에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뒤다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벌어진 거고 그러면 많은 바라카 원전 근 80조에 가까운 이 21조의 건설 시공뿐만 아니라 60년 동안의 이 원전 사업권 운영권이죠. 이거 54조까지 뭐 또 부수적인 거 치면 근 80조의 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UAE와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분야의 협력을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은 잘한 거다 이 말씀이죠. 당연한 거죠. 그 약속은.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아니, 잠깐만요. 중동에 군사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UAE가 뭐 다른 나라랑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군대 보내야 합니까? 자, 보십시오. 이 UAE 정부랑 상호 군수 지원 협정 그러니까 MLS라는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하면서 살짝 몰래 이런 걸 낸 것 같은데 이게 미국, 뉴질랜드, 영국, 스페인, 독일을 비롯해서 이거는 우리 15개 국가와 우리가 이게 UAE뿐만 아니라 이 MLSA를 지금 협정을 체결하고 맞습니다. 군수지원 협정은 여러 나라랑 했는데 자동 개입 조항까지 있는 상호 방위 비공개 이 협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외교 안보 기밀인데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의 121명의 그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 의혹이 불거지고 났지만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군사 지원 협력 분야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모든 걸 지금 밝혀내는 행상으로 가고 있는 건데. 잠깐만요. 김종대 의원 얘기는 이제 그동안 그 자신이 취재했던 내용이라고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국방부 장관을 이명박 정부 때 지냈던 전 장관이 다 인정을 했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인정한 내용 중에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군대를 보내는 조항까지도 들어 있었다는데 그게 옳으냐 이 말이죠. 우리 군대를 보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 군대를 가는 부분은 당연히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서 인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국회 비준이 돼야 될 사항을 거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을 그냥 그렇게 비공개의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것은 헌법 유린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그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UAE 정부가 비단 우리나라만 이렇게 군수 지원 협정이라든지 군사 협력을 맺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국가들하고 이걸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국가하고 자동 개입 조항이 다 체결을 했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다 뒤다보는 겁니까? 아, 자동 개입 조항이라는 거는 군사, 안보, 외교에 관한 기밀 중에서도 아주 특급 알겠습니다. 기밀인데 알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리고 이게 실제로 예멘 내전이 격화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쪽한테 군대를 좀 보내달라는 식의 요청을 한 모양인데 우리는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 협정이 좀 문제가 있으니 좀 고쳐봅시다라고 하는 의견을 보내는 건 타당한 거 아닌가요? 자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종석 실장이 특사를 갔다 오면서 6분이나 청와대 입장이 바뀌면서 해명을 해왔단 말입니다. 예, 예.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본질은 다 벗어두고 결국은 이게 군사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게 정의당 김종대 의원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이 돌아진 겁니다. 예, 예.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밝힙니다마는 네. 더 밝히지 못하는 본질은 예. 이 문재인 아마추어 정권이 UAE 정부하고의 국가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마디로 누를 법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그걸 이제 임종석 실장한테 밝혀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임종석 실장한테 그 진짜 본질을 밝히라고 요구하겠다. 이 그걸 말씀.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네, 있지만은 군사 부분의 이 문제만 마치 크게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돌린 겁니다. 이게. 네, 여기까지. 그걸 말씀. 알아야 돼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려요. 고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의 김세연 의원, 남경필 지사 탈당했군요. 예, 한다 하더니 했죠. 네. 김 의원 오늘 탈당 선언 함께 하고 곧바로 한국당 복당 밝혔고 남 지사는 조만간 밝히겠다 이렇게 예. 언급을 했어요. 예. 예, 이게 바른정당의 탈당계 제출을 했고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지역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해온 당원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한국당으로 복귀하겠다. 예. 이렇게 밝혔고 남 예. 지사는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 생각이 다른 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분을 각각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남 지사는 한국당으로 바로 복당은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빠른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이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물밑에서 이야기 뭐 공천 보장은 아니더라도 경선 참여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지사 입장에서는. 예, 예. 이제 그러니까 의석수는 바른당이 10석, 한국당은 117석이 됐습니다. 추가 탈당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학재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원희룡 지사는 보통 남경필 지사하고 많이 행동을 같이 했거든요. 예. 그간에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의석수는 한 자리 숫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오겠다는 사람 다 받아준다는 거죠? 뭐 그렇죠. 예. 뭐 그간은 뭐 문이 닫혔다, 뭐 샘문이 열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홍준표 대표가 오늘 아침에 한 이야기가 누구에게나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다. 우리 한국당은 들어오려는 분을 배척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뒷이야기가 좀 재밌는데 방금 나온 김성태 원내대표를 이야기했어요. 김 원내대표하고 저는 한국당의 대표적 흑수저다. 오늘 들어올 분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다. 그분이 들어오면은 우리 당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10억씩은 더 올라간다 이랬거든요. 예. 작년 등록 기준으로 김세연 의원이 1,558억이에요. 예. 금수저 맞죠. 아버지도 이제 중진 정치인이었었고. 예, 예.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러게 말해요. 바다는 준다. 하지만은 뭐 견제는 각오해라. 이런 거 아닐까요? 남경필 지사도 재산이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뭐 예. 이른바 이제 정치적 금수저. 그렇죠. 뭐 재산도 이제 꽤 되는 분이고. 예, 그렇죠. 예. 두 분 다 부친부터 정치를 하는. 그렇죠. 예. 바른정당의 큰 타격이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에도 악재죠. 그렇죠. 바른당 타격이죠. 유승민 대표가 요새 뭐 국민의당하고 합당이 확정된 게 아니고 이런 좀 애매한 이야기들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볼 땐 이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좀 당을 추스르는 거. 우리 당이 이렇게 뭐 너무 가라앉는 게 아니다. 그래도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 이런 예. 걸 이제 원래 지지 세력 말하자면 예. 보수 진영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예. 싶어요. 예. 국민의당 쪽에서도 뭐 반통합파들은
봐라 우리말 맞지 않냐. 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여러 번 이런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기세를 높이고 있는 건데 네. 다만 이런 것 같아요. 통합 추진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바른당은 자꾸 줄어드니까 더더욱 통합에 매달리겠죠. 그렇죠. 예, 본질적으로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유승민 대표가 이제 짐짓 그런 이야기를 한 것과 별개로 이렇게 되면은 더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바른당 커지는 거고. 예, 국민의당도 뭐 그러한 것이고. 네. 다만 이건 있을 겁니다. 남경필 지사가 뭐 나중에 우리가 뭐 같은 길에서 뭐 만나기를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갔거든요. 예. 바른당 국민의당 통합 외에 지방선거 이후에 한 번 더 뭐가 있지 않을까. 특히 좀 야당이 결과가 안 좋아진다면은 예. 아니면 또 뭐 한쪽이 좋다면 한쪽이 이니셔티브를 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출렁거리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2년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아직 진행 중이죠. 끝난 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김현철 교수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안 끝난 거죠. 네네. 그리고 다음에 또 언제 만날지 이런 것도 아직 이제 밝혀지진 않은 거죠. 네, 공동보도문 작성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들만 가지고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무난한 출발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회담을 열기 전부터 확정된 건데요. 예. 근데 북한이 하여튼 그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선수단이나 임원단이나 뭐 그거하고 말고 예. 고위 대표단을 보내겠다, 참관단을 보내겠다, 예술단을 보내겠다 하는 거는 태권도 시범단까지 뭐. 그렇죠. 예. 과거 뭐 저 부산 아시안 게임이나 예. 그 동안에 어떤 북한이 참여했던 방식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 훨씬 규모가 크고 예. 급도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뭐 이 선수들뿐 아니라 뭐 응원단 등등 대규모들 데려오는 그 방법, 뭐 네. 고려 항공 비행기가 올 것인지, 뭐 또 우리가 체제비를 지원하는 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뭐 유엔 제재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거 김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예,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다 하는 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예. 유엔 제재 결의안의 그 제재 대상에는 네. 해당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이게 올림픽이라는 거는 뭐 국제 행사고, 예. 그 올림픽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뭐 충분히 이 제재 결의안과 상충되지 않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북한의 대표단이나 선수단이 응원단이 오면은 네. 이제 체류 비용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남북한의 또 합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북한을 가도 마찬가지고 예. 신변 안전을 보장해야 되고요. 예. 편의를 보장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여기 왔을 때 뭐 숙소를 싼 데를 뭐 얻을 수 있잖아요. 예. 경비만 생각하면. 예. 근데 우리는 북한 측이 오면은 경호도 해야 되고 교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이제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그런 유엔 하여튼 제재 결의안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예. 그건 아마 우리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을 해서 예.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대규모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뭘까요? 예, 일단은 뭐 신년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에서 예. 적극적으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해 보겠다라는 예. 거니까요. 예.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왕 가는 거 뭐 찔끔 하느니 왕창 가가지고 평화적 분위기를 좀 최고도로 끌어보자 이거로군요. 그렇죠. 그럼 그리고 적어도 평창 올림픽 기간 끝날 때까지는 뭐 추가적인 미사일이나 이런 건 없다고 봐도 되겠죠? 예, 일단은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그다음에 군사당국 회담 개최까지도 제안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연설문에 우리가 초기에 대북 제안의 큰 두 가지 접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 환경 조성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여종업원 문제들을 계속해서 거론을 해왔고요. 예. 군사회담 관련돼서는 북한은 이제 아무래도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예. 주장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인 부분까지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하. 오늘은 공동모도문에는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 나가기 위해서 적시자회담을 이제 추후적으로 연다든가 예. 이제 군사회담을 추후적으로 연다라는 수준에서 예. 아마 보도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서해 군 통신선이 23개월 만에 복원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인적 교류가 완전히 접촉이 되고 인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선을 통해서 예. 명단도 통보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다 끊겨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특히 이제 개성공단이 끊어지면서 다 끊어졌는데요. 네. 다시 이제 정상화가 판문점에서의 연락 그 채널들도 정상화가 되고 됐죠. 서해 군 통신선도 이제 정상화가 됐는데 예. 이 정상화된 것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서해국의 특별히 군 통신선이라고 불려지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예,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을 갈 때도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습니까? 예. 그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그 통신을 북한 군이 관장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명단 통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군 통신선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인적 교류에 해당되는 문제이면서도 예. 동시에 예. 군사적인 신뢰 구축과도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예. 바로 그래서 그 서해 군 통신선이 복원됐다고 하는 게 앞으로 군사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금 시사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사회담을 열자고 하는 것은 네.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좀 제도하고 예. 또 DMZ에서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예. 이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들을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게 우리 제안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연결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군사 회담이 핵이나 미사일까지도 거론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회담을 할 때 네. 우리가 이제 기조연설문에는 우리는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네.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평화 정착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라는 예. 부분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북 회담을 할 때 네. 공동 보도문 작성에서 가장 이제 난관이 네. 우리는 그 문구를 집어넣으려고 하고요. 네. 북한은 그거는 남북 채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제 하는 건데요. 예. 아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아하. 우리가 나름대로 집어넣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보이면은 예. 공동 보도문이 조금 늦게 나올 것 같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때까지는 다양한 만남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고위 대표단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예. 너무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한 걸음씩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남북 대화가 장차 북미 대화 내지는 육자 회담 이런 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보세요? 예, 당연히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북한 나름대로 이제 핵무장 완성을 선언을 하고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는 아무래도 남북 관계에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 북핵 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비핵화가 어렵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동결부터 시작을 해서 상황 악화를 중단을 시키고 네. 그것을 육자회담이 됐든 또 북미 회담이 됐든 음흠. 회담을 통해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예. 우리의 또 남북 회담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또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과연 미국이 호응할지 이런 건 좀 차차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네. 뭐 첫 단추 꿰는 정도인데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제대학교 김현철 교수였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오늘 발표됐죠. 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오늘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윤미향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조금 이 애매한 내용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정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 합의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2015 한일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난 12월 28일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공식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 뒤이어서 외교부 장관이 또 공식적으로 2015 한일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었다. 예. 라고 선언한 것. 예.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건 공식적으로 합의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합의를 무효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예. 나아가서 뭐 이런 조치는 저희들은 사실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10억 엔을 국고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측한 뭐 협의를 하겠다. 뭐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그 방법이나. 반환이라는 용어를 쓴 건 아닙니다. 아무튼. 네네 물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그래도 진전된 한국 정부의 조치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한국 정부에게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이번에 정부가 밝힌 피해자들의 뭐 명예와 어떤 심신의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예. 하나의 뭐 한국 정부 해야 될 노력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를 기대한다. 그렇죠. 이 부분이 여전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투트랙 외교를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던 그 이유는 예. 위안부 문제는 인권의 기준에 입각해서 역사 문제로 당당하게 얘기해 나가고 또 다른 외교는 해 나가겠다. 저희들은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나로 결부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고요. 예. 그런데 조치를 취할 걸 취하면서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리고 10억 엔이라는 것을 국고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네. 왜 이런 뭐라고 할까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에 기대한다라든가 예. 또 여전히 화해치유재단은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예. 여전히 피해자와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관련 부처가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 예. 이미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은 뭐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라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왔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예. 환영하면서도 이건 뭘까? 약간 이게 뭘까? 한국 정부가 해결이 아니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도 예. 이건 뭔가 여전히 그 일본 정부와 합의는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뭐랄까 잘 뭔가 모순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좀 느껴져서 예. 이왕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국 정부가 조금 더 말끔하게 깨끗하게 예. 뭐 외교 관계가 지금 어려워진 건 사실이고요. 이미 어려워졌고요. 예. 그 어려워진 것을 다시 차곡차곡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기회에 새롭게 쓸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 남겨두고 가는 이런 모습이 좀 저희들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전된 부분, 환영할 부분도 있지만 우려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환영 쪽이 커요? 우려 쪽이 커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가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이 정대협으로서는 이 10억 엔을 반환하기 위해서 전 정부가 저질러 놓은 것이지만 국고에서 10억 엔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정대협 대표로서 이걸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또 국민 모금을 해야 되나? 예. 이거 불가능한데 별별 예. 생각을 사실은 다 했었어요. 예. 근데 그 사실이 10억엔을 국고에서 편성하겠다. 예. 물론 그걸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 건지 아직도 까마득한 일이지만 예. 그러나 이렇게 뭔가 전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을 예. 전 정부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음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긍정적인 조치가 빛이 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네. 뒤에 그 네. 애매모호한 예. 태도들 예. 이것이 여전히 환영을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발목을 잡는 게 되고 있네요. 공약대로 그 2015년 합의는 파기다. 재협상하자. 네. 10억엔 네. 도로 가져가라. 그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한다. 할머니들 돕는 거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왜 못했을까요? 그러게요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드는 지금 첫 단추일 텐데 여전히 아직도 어떤 일본 정부의 그런 어거지잖아요. 사실은 저거. 예. 그런 으름장의 외교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고 예. 또 그 뒤에서 한일 합의를 압력했던 미국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네. 그런 오늘 발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애매한 발표만 갖고도 지금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반발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일본 정부는 한일 합의를 계속 파기해 왔어요. 예.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이후에 예. 그 다음에 3월 달에 유엔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라고 발언을 해요. 예.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우리가 돌아다닐 때마다 정부가 활동한 게 아니라 예. 민간이 활동하는데도 우리를 뒤따라다니면서 위안부 문제는 성노예라고 하는 것은 비방 중상이다. 해외 평화비를 세우는 것은 일본에 대한 또 명예훼손이다. 예. 이런 등등의 방해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한일 합의를 파기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한국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나 네. 이런 약간 뭐랄까요 참 아쉬움이 있죠. 예. 오늘 그 정부의 후속 조치 발표를 듣고 할머님들이 뭐라고 하시나요? 할머니들은 여전히 그 화치재단을 해산하지 못하는 거 그게 도대체 뭔데 그렇게 해산하지 못하나. 우리가 일본과 김복동 할머니 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일본과 외교는 시간이 좀 걸릴 문제이니까 예. 우리가 지금 기다리라니까 기다려준다. 예. 그런데 왜 우리 국내 조치를 그렇게 못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10억엔 반환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이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조차도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여전히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조금 답답해하시고 이 정부가 도대체 왜 이러냐. 예. 라고 하시고요. 예. 그 사실은 이제 그 한국 정부가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발언. 네. 그거는 저희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한일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재협상해야 될 성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재자가 붙을 이유도 없다. 네. 예. 문구를 수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앉아서 조정해서 이것을 어떻게 더 보완할 것이냐는 문제가 아니라 예. 한국 정부가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예. 일본 정부는 가해국으로서 그 법적 책임을 수락해야 되는 사안이지. 예. 이것을 협상으로 주고받고 너는 이거 가져라 나는 이거 가져라 거래하는 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히려 오늘의 그 조치가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장관의 발표가 정확히 그 10억엔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 방안을 일본과 협의하겠다라고 했고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에 관해서 관계부처가 시민단체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까? 볼 필요도 없는 겁니까? 사실은 이거는 맞지가 않죠. 그 한일 합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문구가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것으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은 그 합의 내용을 X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파기한 거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파기하면서 우리는 이건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파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화해치유재단도 지금 해산은 어렵다.
이건 약간 모순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그 성명을 내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근거는 2015 한일 합의였기 때문에 그 합의가 해결책이 아니었다라고 선언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건 해산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김복동 할머니 말씀하셨는데 입원 중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도가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그래도 극복을 잘 해나가고 계세요. 그래요? 네네.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요. 앞에서도 쭉 다뤘습니다마는 남북 고위급 회담 이 얘기를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온 강산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북남 관계가 더 정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합니다.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심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불결한 게 없습니다. 이런 그때 그 마음을 되살린다면 회담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Hold me close and hold me fast. The magic spell you cast. 음악을 너무 낭만적인 걸 깔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분위기는 좋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주로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를 했는데 뭐 고위급 대표, 응원단, 예술단, 그다음에 참관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이 참관단이라는 게 뭐냐? 이건 좀 언론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사안들 그리고 북핵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는 이루어졌는데 원론적인 의사소통 정도만 이루어졌고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는 정도였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 2년 가까이 끊겨있던 서해 군통신선을 오늘 복구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 통신선을 정상 가동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공동보도문 작성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요. 중국 쪽에서 어떤 반응 보입니까? 오늘 중국 외교부가 한반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된 사안을 고도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환영하고 지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요구와 북한과의 사이에 끼어서 상당히 곤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갖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인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의 철강, 원유 등의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실시를 했고 또 중국 내 북한 호텔이나 식당을 폐쇄하고 무역회사도 철수시키는 등의 이런 조치들을 취했거든요. 그동안은 이런 제재 조치가 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미국이 비난하기도 했는데 대북 제재를 좀 속도를 내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준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빠져있는 이 이중적인 딜레마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런 이제 뭐 제재 조치 이런 것들도 변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는데요. 반면에 이제 미국과 일본 내의 여론은 뭐 제재 이쪽에 더 많이 무게를 싣는 모양새여서 이후 국제 정세는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뉴스는요. 방한 중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무함마드 왕세제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칼둔 청장은 바라카 원전 1호기 준공식에 참석해달라 이런 왕세제의 뜻을 전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 양국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는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앞서 칼둔 청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서 오찬회동을 했는데 여기서도 뭐 형제, 뭐 진심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애초에 2시간 정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3시간 넘게 총 200분간 회담을 했다고 하죠. 뭐 한때 국교 단절 얘기까지 나왔었다는 건데 관계의 진전이 이제 되는 겁니까?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 포괄적으로 시와 발전시키자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제 브리핑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뭐 전략적 동반자, 뭐 포괄적, 실질적 이게 외교 용어들인데 어쨌든 종합해 보면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자 뭐 이런 뜻인 거죠. 이에 더해서 사우디 원전 수주를 공동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했고 그 외 신재생 에너지 등의 에너지 그리고 전자산업, 관광 분야 여기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일부 언론이 보도한 뭐 바라카 원전 이것에 대해서 불만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된 그 군사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임종석 실장과의 오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뭐 일정 수준으로 진행된 거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일단 청와대는 전체 대화에서 그 주제가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좀 볼만한 게 오늘 중앙일보에 실린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 인터뷰인데요. 그래요. 이명박 정권 당시 원전을 수주할 때 아랍에미리트에 군사적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군이 개입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비공개 협약을 맺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비공개하라고 했다.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김태형 전 장관은 과거 국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라고 잡아댔었는데 뭐 사실을 실토한 셈이 됐습니다. 어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우리 방송에 나와서 한 주장이 거의 사실과 일치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 이제 오늘 아침에도 김종대 의원이 TBS 라디오 가서도 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명박 정권 때 지키지 못할 군사적인 약속을 해줬고 그게 쭉 이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일종의 이제 폭발한 거다. 예.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현지에 가서 달래줬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 결국 오늘 오찬 회동을 끝으로 이 군사협력 부분은 좀 봉합 상태로 위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셈이 됐는데 봉합.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모로 또 아랍에미리트를 달래야 하는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거니 받거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다음 뉴스는요? 오늘 한겨레가 과거 정호영 특검팀이 밝혀냈던 다스 비자금 전체 규모가 당초 알려진 120억 원을 훨씬 웃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한겨레 보도는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주장을 인용한 것인데요. 네. 당시 특검팀이 확인한 이 자금 규모는 130에서 150억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이 120억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비자금을 담당했던 이 다스의 격리 직원 모 씨가 다스의 돈을 다시 돌려준 액수를 통해서 추정이 됐던 그런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정호영 특검은 이 액수를 이 120억 원으로 확정을 해서 언론에 공개를 해서 사실상 전체 비자금 규모를 축소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 거는 정호영 특검 혼자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당시 BBK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이 얘기가 이제 한겨레를 통해서 검찰 내부의 목소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하. 당시 특검은 대부분 판사와 변호사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정호영 특검 본인도 이 판사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사 실무 관련해서는 파견 검사들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할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인데 예. 더군다나 이 검사들은 특검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개 다른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런 요직들에 진출해 있는 정황도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된다라는 게 한겨레 보도 내용입니다. 검찰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일단 다스의 비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된 그런 사실은 없다. 그리고 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데요. 이 한겨레 보도 내용 가운데 또 중요한 대목이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오늘 2월 21일로 만료되는 것으로 지금 뭐 결론이 나 있는데 예. 그런데 2007년 12월 21일에 현행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달라졌고 지금 정호영 특검의 이제 시효 부분은 이 바뀌기 전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법 개정 이후에도 다스의 회삿돈 횡령이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진다면은 이 특검 이제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는 변경될 수 있다. 이 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가상화폐 문제 이게 계속 논란인데요. 예. 세계적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이 가격 산정 기준에서 일부 한국 거래소에 나와 있는 가격은 제외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화제입니다. 예.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경우에 이 가격 일탈이 심하고 매매 거래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유인데요. 일부 언론은 한국의 모든 가상화폐 가격의 30%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여파로 거의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가격이 지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에 국내에서 인기가 급상승했던 상품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들이 특히 큰 가격 하락폭을 보였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대책 발표했잖아요. 그 영향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가 6개 시중은행 상대로 한 특별검사 등의 어떤 고강도 대응의 배경을 밝히면서 이 은행들이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일부러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한국의 가상화폐 문제가 심각해서 불법행위나 자금 세탁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 논의를 본격해야 된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은행도 가상통화 연구반 등의 별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가상화폐 관련 대응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이제 강력한 어떤 대응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증가해오던 노인 인구 비율이 2년 연속 14세 이하 인구 숫자를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오늘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5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한 14.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16년 말 인구에 비하면 36만 명이 늘어서 0.7%포인트가 증가한 것인데요. 반면 0세에서 14세까지의 인구는 680만에 좀 못 미치는 숫자인데 전체 인구의 13% 정도고 2016년 말과 비교하면 13만 명 정도가 감소해서 0.3%포인트가 또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 즉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죠. 그렇습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보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기준대로 보면 우리는 완연한 이제 고령 사회에 접어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어때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광역단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게 이제 전라남도입니다. 예. 또 군 단위를 놓고 보면은 전남 고흥의 경우에
중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8.2%나 된다고 해서 좀 심각한데요. 하하. 전체 이 군 단위 82곳 중에 70곳이 65세 인구가 20% 이상이라고 하니까 특히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지금 심각하다. 이 점이 좀 드러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고령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뭐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읍시다. 그리고 또 노인 인구에 대한 어떤 일자리라든지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남북 고위급 회담에 외신들도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죠. 그 미국, 중국 비롯해서 세계 주요국들의 언론들 오늘 판문점에서 시작된 남북 대화에 대해서 비중 있는 보도를 하면서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중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 실시간 서울 주재 특파원을 연결을 해서 현지 분위기, 그러니까 서울 분위기와 시민 인터뷰 등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아주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요. 환구15 인터넷망이죠. 환구망은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한 달 전만 해도 판문점 회담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CNN 방송은 불과 얼마 전 그 귀순 병사를 쫓으면서 총탄이 날아들던 그 판문점에서 오늘 대화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전체적으로 그럼 긍정적 평가입니까, 외신들은? 네, 뭐 다양한 목소리들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일단 다수 언론들은 한반도에서 대화가 시작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바라는 것이겠지만은 현 단계에서는 이번 남북 회담에서 거기까지 바라는 건 무리다는 그런 분석이 다수고요. 예.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 그다음에 조금 더 멀리 본다면은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중간 단계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요. 예. 미국의 시사 주간지죠 타임지 같은 경우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 중국 언론이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났다 이렇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원인이 없는 결과라는 게 있겠습니까? 자, 무엇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에 임하게 만들었을까?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재검증을 해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자신의 강한 압박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문 대통령도 자신한테 그래서 고맙다고 표현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전문가들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코너에서도 그동안에 수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수십 년 대북 압박이 거의 대부분 실질적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일이거든요. 아하. 북한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있다면은 그거는 외부의 경제적 압박을 견디는 일이다. 아하.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이것도 역시 그 타임지가 보도한 기사, 아까 말씀드린 기사에서 존 델러리 그 연세대학교 교수가 한 말인데요. 예. 그래서 이번 남북 회담의 공은 그 대북 압박이라고 하는 트럼프에게보다는 대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공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타임지가 평가를 했습니다. 타임지가. 네. 또 다른 언론들도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또 있습니까? 네, 뭐 타임지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의 또 시사 주간지인데요. 특집 기사를 통해서 그 관련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독일의 일간지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사이퉁. 이 계열사의 주간지인데요. 금주의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은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간의 노력이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이 주간지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 정책, 소위 햇볕 정책, 이것은 앞선 두 보수 전직 대통령에 의해서 그동안에 중단되어 왔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번 북한의 대화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은 문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쪽이든 문 대통령에게는 한반도에 다시 긴장 완화 정책을 소생시킬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거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또는 한미 공조의 균열을 초래하기 위한 뭐 술책이다 이런 식의 우려. 네. 그런 지각들도 있죠. 그렇죠. 뭐 국내에서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주로 일본에서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니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 니온 게자이 오늘도 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로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기울여서 한미일 3개국의 대북
그 압력 강화라는 틀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교도통신은 한국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 비용을 만약에 부담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 저촉된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이 최종 목적인지 아니면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지 그러니까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대북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남북 해빙을 가져오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논리는 그 목적하고 수단이 전도된 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그 수단으로서의 대북 압박 역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사회의 그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미 그 효용성의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압박이 충분치 않아서 효과가 없었던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뭐 분노와 화염 이런 표현 또 핵단추 4개 더 세다 이런 그러니까 전쟁을 암시하는 그런 수준의 압박이 수단으로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 대화에 임하게 된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그 반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타임지 보도인데요. 아까 그 기사 말고 그 전주 기사 중에서 그 테드 리오 하원 의원 그다음에 빌 비닝거 아시아 태평양 안보문제연구소 교수가 공동으로 기고한 기고문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들 필자들은 전쟁이 하나의 옵션인 것은 인정을 하지만 현 트럼프의 군사 옵션은 무모하고 좋지 않은 옵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아예 군사 옵션은 옵션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이거는 9일자 오늘자죠. 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이 양반이 보수 성향의 칼럼니스트인데요. 제니퍼 루빈이라는 그 언론인이 기고문을 게재를 했는데요. 예. 1945년 이래 미국의 대통령이 핵전쟁을 용인할 수 있는 정책 옵션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순진한 핵전쟁 위협이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과 의회 또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강한 엄포를 놓음으로써 북한의 압박을 강화한다. 뭐 그런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그냥 전략적인 어떤 수사 아니냐. 예. 이런 시각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중잣대 시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발언은 전략적인 수사 선택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강성 발언은 실제 전쟁 위협이라고 규정하는 근거가 뭐냐 이런 주장이 지적인 겁니다. 둘 다 그냥 엄포죠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들이 실제 전쟁 불사의 발언일 수 있듯이 만약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실제 위협까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뿐 아니라 남한 그리고 일본, 미국 국민들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앞선 그런 종류의 그 이중잣대 시각보다 좀 더 일반화된 그런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기서도 또 역시 이중적인 가치가 부여된다 이런 지적인 건데요. 예. 가령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의 경우에 미국에 대해서는 핵단추 언급에서 나오듯이 아주 강성 발언이었고 남한에 대해서는 대화를 제안하는 그런 온건 발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흔히 김정은 위원장의 강성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 대화 제2 발언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되는 그 근거는 또 뭐냐 이런 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호전적 발언은 액면 그대로 해석하고 네. 온건 발언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중잣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컨대 그 북한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내뱉어 왔던 그 언사들 그리고 행동들 이 둘이 꼭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흔히 우리가 역대 북한 지도자들의 발언을 받아들일 때 위협적이고 호전적인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즉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네. 다소 온건한 목소리 또는 이번 경우처럼 대화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때는 경계의 막을 쳐놓고 걸러서 들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의 한 언론에 실린 칼럼이 좀 주목을 끌게 되는데요. 영국 가디언 신문의 그 3일자 한 칼럼에 실린데 이게 메리 디에프스키라고 하는 언론인의 지적이 바로 정확하게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칼럼은 그 북한의 호전적인 발언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근에 완화된 발언들에 대해서는 기만하기 위한 책략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중에서 핵 단추 발언 같은 경우도 과거 소련 당시에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했었던 미국을 땅에 묻어버리겠다. 이 발언과 유사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과거 소련이나 북한과 같은 이 폐쇄되고 비민주적인 독재 국가들을 외교 무대에서 상대를 하려면은 네. 이들의 화법에 대한 정확한 수사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이들의 통상적인 거친 화법을 그냥 우리식 화법으로 똑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인 거죠. 단어 자체만으로 의미 부여할 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중에서 핵단추로 상징되는 그 호전적인 발언, 그다음에 그 대화를 제안하는 유화적 발언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흔히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가지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나머지 하나는 내치려 했다면은 그거는 수사적인 해석의 오류이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가디언의 그 디옙스키 칼럼에 따르면은 지난달에였죠. 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흔히 일축을 했고 또 뭐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이어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와서 보면은 남북이 좀 실제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런 거죠. 네. 따라서 이 칼럼은 왜 이런 실질적인 변화는 애써 무시하거나 의심을 하고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수사적인 위협들에만은 그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런 주장인 거죠. 예. 근데 결국 그런 화해의 움직임에 대한 회의적인 자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행동, 그래서 변화하는 상황 여기에 집중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 칼럼의 필자는 그 핵심 지도부에서 나오는 꼭 북한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 그런 발언들 중에서 외부를 향한 그 외교적 발언 또 내부 국민들을 향한 발언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외부를 향한 발언들 중에서도 전략적으로 다양한 톤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예. 흔히 이 강성 발언들 이런 것들은 내부 결속을 위한 발언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강성 기류의 발언에만 의미를 부여한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서로 이렇게 강성 기류의 발언들을 내놓고 서로 그것만 주목하는 거를 적대적 공존관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자, 남북 회담 얘기 이 정도 하고 또 다른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뭐 평창 동계올림픽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관련 보도들도 외신들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리적으로 일본이 가까우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 어린 기대도 해봅니다만 일본 언론들의 보도는 어때요? 많이 나옵니다. 예. 특히 예를 들어서 산케이 신문이 그 7일자 보도에서 평창 올림픽 준비 상황을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요. 특히 그 일본 스포츠 매니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피겨 스케이팅 경기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예. 저는 잘 몰랐지만 이 2014년도에 소치의 동계올림픽에서 일본 이제 남자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이 있었던 모양인데 네. 한유 유주루 선수 이 선수가 이번에 그 출전이 확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자마자 이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티켓이 완전히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이제 대기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스포츠 매니아들은 일반적인 그 한국 관광 가볼까 그런 막연한 그런 게 아니라 종목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렇군요. 찍어서 이렇게 티켓을 구매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려면 일본이 피겨스케이팅 말고 다른 종목에서도 좀 잘해주길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셈입니다. 예. 뭐 외신에서는 대체로 그 평창의 준비는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산케이 신문의 경우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낙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티켓 판매 우리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사실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은 굉장히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 우리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네. 뭐 표가 이제 거의 다 팔렸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현장 판매분을 빼고 예매는 거의 다 끝났다.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오늘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참석 가능성이 있는 귀빈들 선수가 아니라 귀빈을 예상하는 그런 기사를 게재했거든요. 그러니까 각국 정상급들 말이죠. 네, 맞습니다. 물론 당연 이 관심사가 북한에서 누가 과연 올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참가를 한다면. 참가는 뭐 거의 확실시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서 이제 어떤 그 VIP가 온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동 부부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나라들 각국 정상급 인사들의 참석을 예상을 했는데 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물론 대통령의 딸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 정부 관료 중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네. 뭐 그 외에도 43개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이렇게 그 강경화 장관이 외교장관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한국 정부가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그다음에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도 참석을 요청을 했다. 네.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일본은 근데 그 위안부 문제 해결을 담은 그 한일 합의 문제 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 그 정권의 대응을 주시할 자세다. 그래서 일본 그 아베 총리의 참석 보류를 포함을 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정부가 입장을 내놨는데 아마 아베 총리의 올림픽 참여는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상황으로 봐서는. 네. 시진핑 주석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그렇죠. 거죠? 네. 중국에서도 아직 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고요.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예를 들어서 마크롱 대통령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 그 아사히 신문의 예상이었고 예. 결정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